2003년에 한국에서 개봉을 했었거든요. 이 영화가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세계 최초 공개를 안 하면 초청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한국에서 개봉한 건 개봉이 아니다. 아 진짜. 우리가 듣는 게 세계 최초다. 한국에서 개봉한 건 그냥 아니 저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한 장면에 그 소리가 들어가는 트랙이 몇 개일 것 같아? 한 30개? 30개? 몇 개입니까?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이렇게 우리가 칸에서 우리가 알던 그러니까 저는 정우성 배우를 당연히 비트로 처음 봤고 그러니까 우리의 청춘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쭉 봐오던 그냥 탤런트 뭐 소위 이른바 탤런트였던 분들 영화 배우였던 분들 아니면 그냥 방화 옛날에는 방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한국 영화에서 찍었던 감독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옛날이랑 완전 지금 한국 영화 위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영화뿐이 아니다. 그럼 이제 칸 영화제는 하나의 어떤 분야일 뿐이고 여러분 BTS라는 보이 그룹이 있는데 BTS라는 보이 그룹 다 아시죠? 누가 모를까요? 그런 그룹 있었어요? 아니 잘해요? 저희가 그만큼 이제 이런 게 오히려 약간 이게 지금 내가 속고 있나? 내가 지금 트루먼 쇼에 갇혀 있나? 이게 지금 거짓말같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세계 사람들이 불닭볶음면을 먹고 기생충을 보고 궁금할 때 있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시끄러운 갑자기 건지. 이렇게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본 가요, J-pop, 뭐 모닝구 무스메, 뭐 글로브 글레이, 뭐 루나씨, 뭐 엑스팬 이런 게 더 되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던 세대고 일본 애니메이션 뭐 일본 만화 이런 게 사실 전 세계를 일본 게임 이런 게 휩쓸던 시대인데 지금은 또 게임계만 해도 그렇지만 않거든요. 또 전 세계 스튜디오에 다 잘 나가는 데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하다. 네. 그래서 K컬처 3.0 빠밤 이라고 기자가 발제를 한 거예요. 시사기획 창에서. 자 요거 덕후 댓글 오장 기자님 읽어주시죠. 덕후에서 익명으로 일본에 사는 덕들은 한류 체감하나? 하니까 이제 답글로 또 익명 분께서 엄청남 특히 몇 년 안에 붐이 일어남 말 그대로 붐임 일본에서 선호하던 외국 감성은 프랑스 감성 정도였는데 그게 한국으로 바뀌었고 음식, 식당, 옷, 액세서리, 메이크업, 아이돌 모든 것에서 한류 스타일, 한국 스타일이라고 이름 붙어 있음 붙음. 네. 다음 거죠. 또 다른 익명으로 붐이 아니라 그냥 일상화 돼버림. 한류 붐은 아주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은 한류라고 하기에도 모자라서 그냥 일상화 됨.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오히려 잘 모르고 나가보면 좀 약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실감이 되죠. 이 넷 중에서 지금 해외 나갔던 사람이 송선배밖에 없잖아요. 해외 문물을 가져온 약간 옛날 그 뭐라고 하지? 조선통신사인가요? 조선통신사. 통신사였나요? 조선통신사로 그 불란서에 갔다 오신 불란서에 갔다 오신 가니까 어떻던가요? 거기는 보따리 좀 한번.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어요. 3년 전하고 또 다르고요. 또 달라. 3년 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압도적 한류 처음 시작된 사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랬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그러니까 딱 그냥 원히트 원더. 좀 그럼 알겠지 싶었지만 너무 컸어.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근데 이번에는 그 이후로 기생충으로 또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랑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랑 또 다릅니다. 한국에서 만든 걸 너무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기자라고 하면 반가워해요. 전에는 못 느껴봤던 그런 옛날에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코리아라고. 옛날에 그랬었는데요. 그 이제 3년 전에 갔을 때는 봉준호, 올드보이 뭐 요 정도. 그 두유노 봉준호. 요 정도의 반응이 두유노 패러사이트. 네, 한국에서 온 기자라고 하면 요 정도의 반응이 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궁금한 게 많아 이분. 저한테. 한국의 시리즈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아주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졸지에 반가운 존재가 돼가지고 그런 좀 다른 느낌을 받았고요. 박찬욱 감독의 표현에 의하면 얼마나 격세지감을 느끼냐면 올드보이 때
2003년에 한국에서 개봉을 했었거든요, 이 영화가. 근데 2004년에 경쟁 부문에 초청이 됐어요.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세계 최초 공개를 안 하면 초청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한국에서 개봉한 건 개봉이 아니다. 아 진짜. 우리가 트는 게 세계 최초다. 오. 한국에서 개봉한 건 그냥 그냥 저 익집 당한 거죠. 동네에서 그냥 튼 걸로. 네. 야, 자식들. 네, 그렇구나. 그 정도의 위상이었다가 오, 신기하다. 네, 이런 지금 뭐 공개만 됐다 하면 전 세계에서 리뷰가 나오고 이게 무슨 영화다 어떤 줄거리가 갖고 있고 뭐 평론가들이 다 이제 내로라 하는 평론가들이 다 이제 평론을 코멘트를 내놓고 이런 게 지금 한국 영화가 됐어요. 그 거기까지 되기에는 기생충이 물꼬를 튼 측면이 매우 강하고요. 아 그래 이런 게 있었어라는 게 매우 강하고 이 한국 드라마들은 이 해외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는 거 왜 당신들끼리만 보고 있었어라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데는 OTT의 영향이 급변한 코로나 시국에서 OTT들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보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재미있는 것들이 원래 있던 것들이 알려지긴 원래 있던 것들이 발견된 측면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지금 그 칸 영화제 때 어떤 외국인들을 만나도 나 이거 너무 재밌게 봤어. 사랑의 불시착 너무 재밌었어. 뭐 이런 사람들이 나도 안 봤는데. 이런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던 거는 저는 처음 겪은 거죠. 저도 3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었는데. 네. 한국에서 그래서, 온 기자라는 것만으로 환영받는. 네, 그래서 좀 많이 달라진 거를 2-3년 안에 이렇게나 변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어떤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와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한국 것들이 발견이 되고 뭐 그러면서 더더욱 뭐 BTS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이제 서구에 가서 사실 이제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 같은 것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BTS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 유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BTS가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흑인 시위가 벌어지면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이 벌어지면 BTS가 같이 연대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전 세계 아미들이 100만 달러를 모금하는 24시간 안에 이 전 세계 아미들이 네트워크화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아미들이든 함께 마음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세계를 연결시키는 힘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K-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프랑스 정부 이제 문화부 우리로 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관을 가서 인터뷰했는데 딸이 BTS 팬이라서 자기는 처음에는 몰랐어. 몇 년 전에 프랑스에 이제 공연을 하러 와가지고 딸이 나 이번에 시험 잘 봤는데 선물 하나 달라. BTS 콘서트를 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대요. 가서 처음 본 거죠. 이분은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라고 이제 문화 전문가이신데 뭐 그럴 정도로 퀄리티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품질을 우리한테 있는 거다. 우리는 쉽게 보지만 세계인들이 봤을 때 놀랄 만큼의 퀄리티가 있는 작품과 퍼포먼스와 역량 있는 이제 아티스트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송형호 기자의 기사가 제목이 K-컬처 3.0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1.0, 2.0도 있다는 겁니까? 네, 1.0은 처음 이제 한류가 시작됐을 때 우리 이제 언제죠? 겨울연가, 뭐 겨울연가, 대장금, 뭐 이런 한류 H.O.T. H.O.T. 동남아 공연 장난 아니었어요. H.O.T. 팬분 좀 네. 죄송합니다. 급사과. 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뭐 이른바 상품 순출을 해서 한 몇 달 뒤에 재밌다 겨울연가 뭐 이렇게 일본 아주머니들이 윤사마 막 난리 뭐 비디오로 봤던 시절 아니에요? 그렇죠. 비디오 테이프로 이제 낭만적인 한국의 예쁜 남성이 뭐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에 막 젖어가지고 일본 우리 아주머니들이 일본에 이런 남자 없는데 막 이러면서 없지. 뭐 이랬던 게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중후반까지 한 10년 정도 요때를 1.0으로 보고요. 1.0 시기.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재미있는 퍼포먼스 이제 K-팝의 공연을 해서
세계에 좀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알려져서 그 이후에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퍼지고 SNS를 많은 사람들이 세계 시민들이 쓰고 그럼 좋은 거를 공유를 하잖아요 스스로. 예. 야 이거 재밌다 공유를 하게 되면서 강남 스타일이 갑자기 막 1억 뷰를 찍는 게 이게 그런 기술의 환경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되더라도 몇 달 뒤에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오게 되니까 이제는 사용자 중심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나 이거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확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2차 창작물을 사용자가 그렇죠.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만들고 짤과 밈으로 뭐 그런 시기를 이제 웹 2.0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 웹 1.0 시대는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졌었고 2.0 시대는 이용자가 스스로 뭔가를 막 공유하고 이런 거와 같은 의미로 K컬처 2.0 시대가 그 시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시기의 대표적인 창작물은 뭐 강남 스타일 또 뭐가 있을까요? 강남 스타일 우리가 있고 이제 그때를 돌이켜 보면 2013년 2000년대 중 2005-6년부터 이제 2010년대 말까지 그 시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작품들 뭐 떠올려 보시면 이제 뭐 각자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 텐데요. 뭐 드라마도 그렇고 뭐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의 작품들도 세계적으로 계속 그 시기에 알려졌었으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BTS라든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든지 어떤 세계 최정상급의 자리에 오른 것을 그냥 그 연장으로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의 양상은 어떤 거냐면 그것을 본 해외 관계자들이 먼저 나 이거 좀 볼게요 라고 그리고 같이 좀 제작해요. 할리우드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이런 데서 한국 영화인들하고 같이 좀 제작할래요. 뭐 이렇게 먼저 좀 오는 거예요. 그래서 CJENM의 관계자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가서 뭐 좀 같이 협업 해외 미국 시장 크니까 좀 같이 협업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한국에 뭐 조그만 데서 왔나 보네 뭐 호의적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먼저 오니까 이거는 누가 먼저 이 딜을 함에 있어서 누가 먼저 제안하느냐는 천지 차이잖아요. 우리가 제안을 받은 입장에서 야 이거 몇 달러 몇만 달러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혀 다른 분위기로 다른 양상으로 이제 어떤 제작 현장에 나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시장 사이즈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장 사이즈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거죠. 투자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죠. 200억 국내 시장 생각 안 해도 200억 투자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면이 있고요. K-팝 같은 경우는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된 팬들이 있어서 뭐 많은 것들을 먼저 이제 팬들이 하고 있고 스스로 어떤 창작물을 2차, 3차 창작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NFT 기술이 발전을 하면 이 팬들의 창작물이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이 만든 사람에게 수익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제 내가 너무 좋아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뭐 짤을 만든다든지 이 단계를 넘어서서 산업이 좀 다른 규모로 나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취재해 온 게 파리에서 KFTV라고 코리아 프랑스 TV예요. K컬처 팬들이 인터넷 방송사를 만들었는데 유튜브 채널 같은 네, 인터넷 방송사를 만들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스튜디오, 꽤 좋은 스튜디오, 굉장히 자본이 꽤나 들어갔을 거거든요. 스튜디오 만들어 놓고 한국 예능을 본딴 방송 자체 제작해가지고 이분들은 한국어가 우리처럼 하거든요. 진짜 프랑스인데? 한국 예능을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그런 방송사도 생겨나고 파리 시내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파리 시내 한복판에 있는 카페에 K컬처 팬들이 모이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K컬처만으로 이루어진 상품도 팔고 노래도 틀고 거기에 모여야 정보가 공유되고 이런 카페도 있어요. 살롱이네 살롱. 네, 거기 가서 사람들이 놀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정보들을 공유하고 뭐 상품도 만들고 뭐 이런 제2차, 3차의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팬더스트리라고 하는데 팬에 의한 인더스트리가 새롭게 형성이 되면 K컬처의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3.0이라고 지어봤는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거의 듭니다. 기술 발전과 같이 궤를 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덕후 댓글이랑 클리앙 댓글 보면은 어떤 분은 이거 이미 K 컬처 이미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한동안 쭉 갈 것 같다. 근데 또 클리앙이 까만고막님은 이 마법의 가을처럼 이제 한류도 끝나지 않겠나. 오대영 기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한류가 앞으로 어떻게 K 컬처 4.0 가즈아인지 아니면 잠깐 세계적 유행으로 그냥. 저도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BTS가 지금 세계적으로 K-팝의 어떤 대표가 됐지만 BTS 이후에 또 어떤 누군가가 있는 군대 가면 지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그래서 에스파 계속 그러한 아이돌들이 계속 또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뭐 지금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또 얼마나 큰 사랑받을 수 있는지 그냥 본인 어떻게 근데 생각해요?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지켜봐야지 당연하지. 근데 제가 뭐라고 한류가 그냥 끝날지 한번 않는 찍어보라고.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박제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어질 것 같아? 네. 왜 근거는 뭐야? 뭔가 그러니까 선배가 아까 말씀했던 것 중에서 어떤 미국에 있는 그런 대단한 제작 회사들이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콘텐츠라든지 그런 거에 투자를 이제 아낌없이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한국에서 만드는 그런 인적 자원이 됐든 스토리가 됐든 그거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서 시장에서 옛날에는 더 따져보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전보다 더 신뢰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미국의 자본력이나 이런 걸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내가 돈이 100원일 때와 10,000원일 때 나의 상상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연출의 그 크기가 달라지듯이 그런 미국의 기술력 자본력도 받고 그런 지원을 충분히 더 받는다면은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직접 취재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핵심을 딱 빼세요. 그러면 제가 핵심을 잘 깼네요. 칸에 갈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네. 그런 핵심적인 이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혜성이 그냥 뇌피셜로 그냥 나오는 뇌피셜입니다. 하여튼 이어질 것 같다. 임 작가 어떻게 보십니까? 한류 근데 저는 끝이다 이제? 아까 답을 자빠졌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꼭 성공하지 않아도 해외에서의 수익만으로도 우리나라 문화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영화뿐만 아니라 아이돌에서도 그걸 느끼거든요. 뭐 나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아이돌인데 너무 활동 잘하고 있고 외국에선 인기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활동 안 하고도 막 되게 부자가 된다고 해야 되나? 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런 차원에서 한류가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되게 몇 년 전에 들었던 인터뷰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강경화 그 전 외교부 장관이 외신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게 뭐 힘드냐, 뭐 어떤 게 외교적으로 어떤 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디맨딩한 국민이다. 그 레벨이 높다. 굉장히 요구하는 바가 많고 기준이 높은 국민들이어가지고 사실 뭐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인터뷰 전 되게 인상 깊었고 그 이후에도 문화를 뭐 예능이나 뭐 보면은 사람들이 다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쵸. 되게 뭐라 그래. 되게 뭐라 그러고 좀만 이러면 막 지랄하고 그래서 그런 게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깐깐하고 눈이 높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쵸. 거의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헐렁하게 만들면은 그렇게 막 몰려가지고 뭐라 하기 때문에 스토리도 참신해야 되고 논리성도 갖춰야 되고 연기도 잘해야 되고 독창적이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약간 저는 또 저랑 제 친구가 이제 그 헤드파이 매니아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랑 이제 저도 가끔 옆에서 같이 듣고 저도 그냥 대충 싼 거 그 바닥에서 싼 거 보통 사람 이해 못하는 거 듣거든요. 그럼 들으면은 확실히 우리나라 그 K-팝 음악이 믹싱이나 레코딩이 진짜 엄청 수위 높아요. 들어오면은 너무 잘 만들었어. 그래서 깜짝 놀래. 그래서 야 이렇게 듣다가 정말 옛날에는 모닝굿 무스메 이런 거 들으면은 야 진짜 소리 좋다 이랬는데 지금은 안 돼요. 비교 안 돼. AKB48 비교 안 돼. 제가 이 선배 그 시사기 창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한 장면에 그 소리가 들어가는 트랙이 몇 개일 것 같아? 대리기 같은 경우에는 트랙이 하나, 둘, 셋, 네 개거든요. 박찬욱 감독 영화 한 장면에 몇 개일 것 같아? 한 장면에? 한 장면에
그 순간에 트랙이 음악 물론 소리 장면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니 그렇지 근데 뭐 많은 거라 치면 몇 개일 것 같아? 10개? 10개 정도? 몇 개일 것 같아? 그래도 한 30개? 30개? 몇 개입니까? 820여 개. 에? 소리 트랙이 820개가 들어왔어요. 한 장면에. 820개? 네. 실화입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아니 820개가 어떻게 들어가지? 뭐 이런 소리까지 다. 진짜 어마어마한 방대한 배우 목소리 하나 두 개 정도 막 있다 치고.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마. 그 무식한 소리. 그 무식한 소리 하고 있어. 그 선배 직접 인터뷰하신 거죠? 네. 그 소리 가서 슈퍼바이저? 봤더니 정말 방대한 게 작업이 여러분 되더라고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그 영화 속에 이제 그 경찰서 가면 이제 피의자가 취조 이런 스튜디오 비슷하게 저 안쪽에서 취조 받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뭐 국밥 시켜 먹고 뭐 형사가 범인 취조하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초밥 씹는 소리를 만들어서 저 벽 하나 넘어서에서 초밥을 맛있게 먹는 소리를 저 관객은 뭐 그냥 뭔가가 흘러가나 보다라는 정도로 인식하는 거를 잘 합성을 해가지고 네. 근데 그래도 820개는 나는 한 영화의 아니면 한 장면. 한 장면이죠. 그런 그 시퀀스죠. 시퀀스. 쉽게 말하면 시퀀스죠. 시퀀스. 82개라고 하면 대충 내가 그러게요. 막 내가 쪼개라고 쪼개면 쪼갤 수 있겠어. 근데 820개는 진짜 놀랍다. 그래서 뭐 해변에서 이제 파도가 치면 그 현장 그 실제 파도뿐만 아니고 그 장면에 어울리는 수많은 소리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파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쉽게 되는 게 없다니까. 그 대목이 난 제일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놀랍다. 그래서 이제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의 어떤 불안감이 더 고조되면 파도 소리가 살짝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게 또 티나게 높아지면 또 안 돼요. 그쵸. 그거를 하나하나 800개 트랙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그러니까 좋은 극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음향시가 그러니까 소리만은 그렇다 치면 화면엔 또 얼마나 공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거를 야 폰 어디 갔냐? 폰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OTT 넷플릭스 켜가지고 그냥 노트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겨. 그러니까 극장에 가서 네. 빠방한 좋은 스피커와 사운드로 여러분 집에 스피커가 아무리 좋은 거 쓰신 분도 계시겠죠. 제 친구 미친놈처럼.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극장 가는 게 사실 음향도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극장 중에서도 좀 가급적이면 좋은 극장을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죠. 좋은 예, 극장. 예. 그래봤자 우리나라는 CGV밖에 없지만 메가박스도 있죠. 외국에서도 있어요. 독과점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극장에 가셔서 즐기시는 게 네. 좋지 않나.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파주에 놀라웠어요. 있는 명필름 아트센터도 좋습니다. 어디요? 가봤어요. 좋아요. 모든 감독들이 인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명필름 아트센터. 명필름 아트센터? 예, 어디 있는 겁니까? 파주요. 파주요? 네, 네. 사실 출판도시 그- 이런 데 있어. 그- 제대로 된 이제 사운드와 화면을 봐야 되겠다 이 영화는. 그래요? 파주까지 가셔도 됩니다. 아, 거기 간 김에 장어구이 먹고 그 정도로 추천드리는. 네. 장어구이 조지고 헤이리 가서 커피 때리고 아 거기 뭐 장어가 유명해요? 장어구이 어 파주 장어구이 이거 적어놓을게요. 파주 장어구이 맛있어. 그래서 깐깐하기로 유명한 감독들이 거기서 이제 테스팅을 하는. 장어구이. 장어구이 말고. 말고 장어구이 장어는 말고. 다양한 소리가 나잖아요, 선배. 장어구이 드시러 가신다는 줄 거기 가셔서 보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송영욱 기자 보기에는 K컬처 이거 그냥 한때다 메뚜기다 아니면 그냥 네. 쭉 간다 어떻게 지금 딱 상태로 물론 뭐 모두가 잘하면 다 잘 되겠지. 네. 근데 이제 딱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위기예요, 좀? 그래서 한국의 콘텐츠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냐를 먼저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 한국 관객들이 만족하면 세계가 만족할 정도의 눈높이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것 같아. 네, 그걸 만족시키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욕을 해. 네. 살아남기 위해서 네. 한국 관객의 눈높이를 맞춰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이제 자연스럽게 높아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북미나 이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실력도 되고 이야기도 너무 좋고 한 것이 서구에서 겪어보지 못한 분단 상황,
뭐 경제 급성장 뭐 20-30년 안에 급성장한 경제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역풍들, 불평등, 뭐 수많은 어떤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이 한국의 이야기를 창작하는 사람들 안에 체화돼서 쌓여 있잖아요. 스스로 많이 겪었으니까요. 그 다른 선진국들한테는 창작자들한테는 그걸 몸으로 겪기 좀 어려웠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급성장한 경제 속에서 여러 가지 나온 반작용들을 겪으면서 드라마나 사람을 대하는 어떤 사람의 감정을 대하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자양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게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의 이제 진단이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3050 클럽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GDP 1인당 GDP가 3만 불이 되고 인구 규모가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인구 사이즈와 이제 경제 규모 사이즈가 동시에 좀 되는 나라가 전 세계 7나라인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하고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7나라뿐인데 그 정도가 돼야 문화적으로도 융성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뭐 브라질이나 이란에서 좋은 영화가 나오긴 하는데 아주 가끔 정말 천재적인 사람의 크리에이터에서 나오는 것이고 좀 더 폭넓게 산업이 있고 그 산업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는 정도가 되려면 그런 3050 클럽 정도는 돼야 안정적으로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 7나라 중에 나머지 6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아닌 거. 우리나라만 아닌 거. 네. 다시 미국, 전쟁. 미국, 일본, 비슷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2차 대전. 제국주의. 네, 정답. 네. 네. 제국주의를 원래 잘 살던 애들. 제국주의를 해서 문화를 다른 나라에 퍼뜨린 경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프랑스는 미국에 대해서 프랑스 대중들이 미국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요. 미국의 문화 상품이 물밀듯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지식인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반감이 있어. 미국 좀 미제 뭐 이런 느낌의 뭐 다른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한국은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네, 유럽 시장에서 유럽 시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반에서 애 때리고 그러던 애가 아니고 그냥 원래 조용히 혼자 공부하던 애가. 그런 거지. 우리는 오히려 그냥 일본한테 쳐맞고 그러던 애인데 그냥 애 걔가 재밌으니까 와서 듣는 건. 프랑스 문화부 이제 정책관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안티가 없달까? 네. 일본 그렇죠. 애들 말고는 딱히 일본 애들은 쥐네가 때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할리우드에서 배운 측면이 많이 있긴 한데 전 세계 누가 봐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현재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애니메이션 정도밖에 없어요. 현재로선. 이런 환경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K컬처 3.0 시대이기도 하고 좀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조건들은 마련이 돼 있다. 다만 봉준호, 박찬욱을 잇는 후배 감독이 지금처럼 뭐 세계 최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는 지켜봐야죠. 모르죠. 최정 감독 기대합니다. 재밌는 것도 만들어주시기.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열심히들 하고 계시니까. 뉴질랜드 기자가 한국에 몇 년 만에 왔다가 가면서 쓴 기사가 있어요. 한국은 지금 미래를 달리고 있는데 뉴질랜드에는 뭐 하시는가 이런 기사를 쓰셨는데 내용은 뭐냐면 내가 몇 년 전에 한국 왔을 때는 진짜 엉망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서울 너무 좋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지금 세계 휩쓰는데 우리는 소젖이나 짜고 있다. 우리 뭐가 뉴질랜드의 미래는 뭐냐. 사실 나도 생각해보면 뉴질랜드 하면 뭐 생각나? 빨리 말해봐. 빨리. 졌어. 뭐 생각나? 반지의죠. 그 생각이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 만났을 때 한국을 만났을 때 뉴질랜드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반지의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 뭘 했냐. 그러니까 밑에 뉴질랜드 사람들이 막 자조적인 댓글도 다 달고 야 한국은 또 뭐 걔네는 뭐 얼마나 자살률이 높고 뭐 얼마나 하기 힘든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뉴질랜드는 뭔가 이게 이렇게 가지고 우리나라 막 이질하면서 나라가 막 이질하면서 이렇게 하면 막 난리치면서 우상해가는 그런 느낌. 약간 다이나믹한 그걸 다이나믹 헬이라고 하던가 우리나라는 되게 조용한 지옥이 있고 다이나믹한 헤븐이 있다는데 한국에 약간 다이나믹한 헤븐 느낌이라는 옛날에 그런 기사도 외신에서 본 적 있어요.
한국은 약간 다이나믹한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네. 이번 대선만 봐도 얼마나 난리가 났으니까. 그리고 문화도 얼마나 많이 바뀌고 그리고 또 지금 다양한 어떤 담론 같은 것도 막 확확 바뀌고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런 아까 송영훈 기자 말한 것 같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가 되게 얘기할 거리도 건덕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치외교학과 전공이거든요. 네. 그럼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들이 옛날에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은 정액과 그 박사과정생들한테 정말 아이템의 보고래요. 왜냐하면 한 나라에서 식민 지배, 전쟁, 분단, 경제 성장, 독재도 민주화, 독재, 민주화, 탄핵까지 이거를 한 나라에서 짧은 기간 안에 짧은 기간에 이런 케이스가 없다는 거요. 그거 완전 아이템의 보고래야. 완전 할 게 많.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야기거리가 정말 무궁무진. 자 데일리길을 보고 계신 뉴질랜드 분들이 정말 사과를 드리겠지만 뉴질랜드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막 이 난리가 나진 않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정치인들 욕을 하더라고. 근데 거기는 정치인들이 재선할 생각만 하지 뭐 어떤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안 한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바꾸잖아. 막 바꾸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뭐랄까 문화적으로 되게 그런 얘기거리가 있는 게 사실은 자양분인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전 세계가 고장난 자본주의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의 역량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아서 기생충 오징어 게임 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본주의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서구 유럽이나 뭐 이제 미주나 좀 제대로 이제 창작 활동을 하는 분들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런 걸 몸으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되게 뭐랄까 현인의 어떤 인사이트. 그 인사이트를 뭐라고 하지? 통찰력. 통찰력을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송영훈 기자 오늘 사실 되게 많은 일을 해가지고 오늘 그러니까요. 아마 아침부터 계속 일만 하다가 아침부터 계속 일만 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오늘 아침이 아니고 이미 한영화제가 5월 18일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뭐 데일리 뉴스 하면서 이거 제작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온 거거든요. 지금 딱 방송 나가고 있겠다. 시간이 10시가 지나서. 그러네요. 이제는 쉬셔도 된다. 창 플러스라고 디지털 콘텐츠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도 있구나. 창 플러스. 여러분 창 플러스는 언제 업로드 되나요? 이번 주 중. 그럼 제가 여기다 링크를 달아줄 수 없겠네. 그래서 창 플러스 가서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서 또 여기서 안 하신 말씀, 못하는 얘기, 재밌는 못하는 이야기. 제가 아이유랑 농담 따먹은. 아니 그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창 플러스에 양보하겠습니다. 강동원도 있었나요? 있었죠. 지금 그게 궁금한데. 꺼져. 강동원 배우께서 송강호 배우에 대해서 짐승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창 플러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제는 대들기를 홍보 여러분 그 제가 나중에라도 창 플러스 업로드 되면은 뒤에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오늘 손님께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30분 정도만 이제 빨리 말씀드리고 보내드려야겠다. 1시간 반 지났어요. 그래서 가면 아마 기절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말 주변이 없고 말수가 적은 편인데 뭐요? 여기 오면 말이 많아져요. 1시간 반. 네, 진행자가 잘해주셔서 제 안에 있는 걸 이제 많이 꺼내놓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방송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요거 하시고 또 이따가 또 다른 아이템 하실 때마다 저희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댓글을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업로드됩니다. 저 송영국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